2003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한국행을 허용해 줬듯이 지금도 한국 정부가 최대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 그러한 정책적 전환을 다시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북한을 세상과 연결하는 조선 인터넷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은 북한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 60개 6번째 시간입니다. 북한 주민은 어떤 경로로 한국에 입국했을까요? 북한 주민이 한국에 34,000명이 이상 입국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분들은 한국으로 들어온 입국 경로가 매우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입국 방법 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최근의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주요 경로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어떤 연령대가 들어왔고, 직업이 어떠했고, 지금 한국 어느 지역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는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지만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어떤 경로로 왔는가는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주로 경로에 있는 국가들이 한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대부분은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한국으로 북한 주민들 입국을 지원했다면 북한 당국은 베트남 정부에게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외교적인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한국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 경로에 대한 설명만 할 뿐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역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계시는 분들이든 해외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든 34,000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한국으로 갔을까,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에게도 그런 설명을 요청하는 그런 연락이 있어 왔기 때문에 대략적인 경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경로는 사실 5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중국에서 몽골을 경유하는 경우가 있고,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바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중국에서 라오스, 미얀마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북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넘어가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국경 지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경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로이죠. 대부분은 지금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연길이나 장춘,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심양이나 하얼빈 같은 동북 삼성 지역으로 주로 탈출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로에 선을 잡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여 내륙의 이 북경이나 상해나 이 남방 지역에 계시는, 거기까지 가 계시는 분들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현재 해외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이고요. 두 번째는 몽골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1990년 전에는 몽골이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몽골 지역에 가더라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1990년대 한국이 중국, 러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와 국교를 수립했기 때문에 90년대 이후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몽골에 들어가서 몽골에 있는 한국 정부의 한국 대사관의 지원을 받고 몽골 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역시 중국에서 1990년부터 2003년까지는 한국행을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은 자력, 여권을 이주하거나 밀항선을 타는 방법은 있었지만 한국 대사관 협조를 받는 건 어려웠기 때문에 90년에서 2003년 정도까지는 중국에서 몽골에 가서, 몽골에 가면 국경 수비대에 내가 북한에서 왔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거나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면 몽골 정부가 한국행을 협조해 주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오신 우리 북한 이탈 주민분들은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신 분이 3분의 1, 몽골을 통해서 오신 분이 3분의 1,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오는 분이 3분의 1, 각각 3분의 1 정도씩을 차지했습니다.
러시아나 유럽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일부 있지만 매우 숫자가 적었고요. 각각 몽골 3분의 1, 중국 3분의 1, 동남아시아 3분의 1 정도 되었을 만큼 몽골 경로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쪽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국정원에서 간단한 북한 사람이 맞는지 왜 왔는지 조사를 몇 시간 며칠이면 대부분 마치거든요. 그 조사가 끝나면 통일부에서 하나원이라고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3개월 교육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이분들이 3개월 교육을 받고 나오시는데 이 시기에 하나원에 가면 몽골에서 오신 분들은 몽골에서 오랜 기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몽골파라고 똘똘 뭉쳐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끼리 가깝게 지내고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동남아시아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무슨 태국파, 라오스파, 베트남 이런 식으로 파라고 하는 게 나누어 있을 만큼 각각의 어디서 왔는가가 서로의 친소관계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세 번째 경로는 이제 러시아로 노동자로 파견을 나갔거나 유학생의 외교관으로 나가신 분들 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러시아로 넘어가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1990년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벌목공들이 러시아에 많이 나가 있는데 그분들이 매우 현지에서 혹독한 자연환경, 혹독한 통치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우리 언론에 많이 알려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이 러시아에 나와 있는 북한 벌목공들 중에 한국행을 희망하면 한국으로 오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일종의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정부와 모스크바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 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이런 곳의 협조와 협력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러시아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총영사관 또는 유엔 난민기구에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원을 받게 되지만 러시아와의 정책적 입장에 따라서는 한국행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른 유럽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유엔의 협조보다는 낮을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일부는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경로입니다. 2010년 이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사실 2011년 이후에 북한 이탈 주민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는 거의 90% 이상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경유해서 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오면 안전하고 빠르고 쉬울 텐데 이 조중 국경을 넘어서 몇만 킬로에 몇천 킬로를 넘어서서 동남아시아 국가까지 가야 하는 또 동남아시아 국경을 넘어서 한국까지 오는 매우 험난한 길을 현재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중국이 한국으로의 탈북자의 입국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생겨난 것인데요.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부터는 이 베트남, 캄보디아를 통해 베트남의 국경이 바로 접하고 있죠. 베트남을 통해서 태국으로 가거나 캄보디아를 통해서 태국으로 가는 것이 탈북자분들이 한국으로 오는 매우 많이 사용하는 경로였는데요. 2004년도에 베트남에 있던 우리 북한 탈북민 468명을 우리 정부가 대한항공 비행기 2대 전세기를 보내서 468명을 일시에 한국으로 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북한의 반발 또 베트남의 외교부의 베트남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외교적인 정책상 2004년 468명을 베트남 정부가 한국으로 보내준 이후부터는 베트남에서는 한국행을 협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는다기보다는 협조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요. 그때부터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 대사관, 베트남 정부는 한국행을 협조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베트남을 그냥 경유해서 캄보디아까지 내려가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경로가 일부는 남아있지만 현재는 이 경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캄보디아까지 가더라도 다시 태국으로 가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경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베트남 캄보디아 이 선은 2000년대 그 정도까지는 매우 활발하게 사용했지만 그 이후는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경유를 해서 다시 캄보디아를 통해 태국으로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는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선은 이 5번째 선 중에서도 중국에서 미얀마나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한국행을 하는 것이 현재 최근에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 경로로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준 국경을 통해서 운남선까지 내려가서 이러한 국경 도시 지역의 밀림 지역과 같은 지역이죠. 이 메콩강과 같은 강을 건너고 밀림 지역을 지나서 미얀마, 라오스의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매우 혹독한 어려운 조건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인 브로커 분들이 안내하는 선이 있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넘어서 이곳에 오면 미얀마나 라오스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이나 미얀마 라오스 국경수비대나 경찰에게 나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 한국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면 대부분은 한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한국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경 지역에서 한국 정부와 연결이 잘 되지 않거나 현지 국경수비대가 중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안전한 형식은 어느 곳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해외 상국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러시아, 중국을 통하는 것이 가장 많은데 이 지역에서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경로를 찾기는 매우 어렵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제3국으로 나오시면 그때부터는 한국 정부를 대신하는 한국 대사관, 한국 영사관 그리고 윤기구가 협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경로는 이러한 5가지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입국 방법에 대한 변화가 몇 가지 있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국에서는 90년부터 2003년 그전까지는 한국행을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2003년에 여러분들 언론을 찾아보시면 알지만 우리 탈북민 20명, 30명씩이 북경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하고 북경에 있는 유엔 난민 사무소에 진입을 해서 난민 인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국제적인 언론에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중국이 그때부터 입장을 바꿔서 중국 내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영사관에 진입하면 한국행을 허용해 줬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6개월, 1년 또는 2년 가까이 길게 한국 영사관, 한국 대사관 안에서 바깥에 나갈 수 없이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기간에 중국 공안도 조사하고 한중 협력으로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북경 대사관이 열리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여권을 이주하거나 밀항으로 오는 방법, 동남아시아나 몽골로 가는 방법, 또 러시아를 경유하는 그런 방법 외에 중국 당국의 승인으로 오는 것은 없었고요. 2003년에서 2011년까지는 한중 정부의 협조를 통해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오신 분이 당시 3분의 1. 하지만 이것도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영사관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중국 공안이 입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래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만 이 방법을 썼고요. 나머지는 몽골이나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는 것이 각각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 이후는 중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의 체제의 등장 이후에 중국에서의 탈북민의 한국행의 협조를 중단했고 그 시절에 몽골 라인도 폐쇄됐기 때문에 이 시기는 동남아시아로 내려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경유해서 오는 분이 90%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태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동남아시아 라인이 막힌다면 사실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거의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죠. 방콕에 있는 유엔 사무소 이런 경우에 협조를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베트남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다수가 왔지만 베트남에서 많은 수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베트남 라인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동남아 지역의 한국 대사관 또 현지 정부 또 유엔의 협조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라인이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은 중국을 경유해서 중국을 체류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탈북한 여성들이나 많은 분들이 중국에 숨어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2011년 이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것을 지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중국은 경유지와 체류지 성격을 같이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체류
불법적으로 하고 있고 중국을 경계에서 바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황정엽 선생님처럼 예외적인 경우는 2003년 이전에도 중국이 한국행을 허용했지만 그 이후에는 막고 있다가 2003년 스페인 대사관의 탈북민의 진입, 유엔 사무소 한국민 진입이 국제에서 알려지면서 정책을 바꿨다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면서 아마도 중국이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되고 견고화되기를 바라는 아마 그런 입장에서 한국행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나 그런 시기, 일정 시기에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도 일정 기간 유예한 적이 있고요. 일정 부분은 한국행을 허용한 사례도 공식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지금도 중국과 집중한다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한국행을 허용해 줬듯이 지금도 한국 정부가 최대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 그러한 정책적 전환을 다시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과거에 한국행을 허용하다가 지금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중국 당국의 정책의 전환을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함께 촉구한다면 스스로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 주민에게는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이 기울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